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시작한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의 한국 본부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랍하고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총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배경은 저는 원래 조직이론을 경영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로 미션을 하는 기업들의 펀딩 회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지난 4년 동안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쯤으로 할게요.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의 변화는 참으로 큽니다. 과거에 인류가 큰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던 사건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최근의 일을 들자면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1억가량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공산주의의 발흥,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실 그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산권과 또 그 자본주의권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냉전이 지금까지도 그 여파들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이런 재해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기술 때문에도 큰 영향들이 있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IT의 발달, 퍼스널 컴퓨터, WWW, SNS,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디지털과 일상을 연결해서 융합기술이 발달되는 4차 산업혁명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는 조금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불과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안전, 내 안전과 내 직계가족들의 안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일들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조직 행동을 공부했던 학자로서 도대체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 게 해석하는 게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을, 그런 시각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규범화, 그리고 사실은 그 관계에는 근본적으로는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너무 학적이죠? 사실은 이런 질문에 가장 먼저 눈을 떴던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반부까지 일했던 독일의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회학이 따로 분리됐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과학 전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과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 세 사람을 꼽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칼 막스하고,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드하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를 듣습니다. 막스 베버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인 합의가 실제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칼 막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죠. 칼 막스는 생산적인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막스 베버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믿는 것, 그리고 합의한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시기는 독일이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재상이 독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과정을 막스 베버가 역사학적으로 또 실제로 참여하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관계가 등장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막스 베버는 역사학자로서 인간이 인간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할 때, 특별히,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나의 상사로
또는 어떤 사람의 말에 권위에 내가 순종해서 일을 할 때 왜 일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관찰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해서 일하는 것을 그냥 버릇처럼 한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럼 그 버릇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렸을 때의 사회화에서 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를 나이 든 분한테는 순종을 해야 돼. 또는 왕에겐 충성을 다해야 돼. 선생님의 말씀은 들어야지. 또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되는 거죠. 평민들은 귀족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에서 움직이는 것이 대다수의 역사를 지배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인 협력관계 또는 전통적인 권위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의 전환점마다 약간 다른 형태의 권위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기존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탁월한 리더의 말, 그리고 그 비전의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는 거죠. 그 비전의 헌신을 다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혁명 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혼란 가운데 히틀러가 아리아니즘이라고 하는 독일인들의 탁월성을 얘기하면서 그 비전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갔죠.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BC에서 AD로 넘어오는 어마어마한 혼란한 기간 동안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눈에 보이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왕국이 시작됐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협력 관계를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또는 비저너리한 리더를 따라 사는 그런 협력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오랜 동안 관찰했던 것은 이 두 가지 형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막스 베버가 전혀 다른 것을 관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자에서 말했던 권위적, 전통적인 권위의 관계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의한 권위의 관계는 나의 주체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상대편의 주체성에 나를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럽의 전혀 다른 형태의 협력관계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계약에 의한 협력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는데 그 이유는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나는 그것에 주는 조건에 의해서 일정 시간 어떤 그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너의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계약을 맺는 거죠. 본인이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합리적인 그런 권위관계, 합리적인 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와 너의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서 다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거야 뭐 인간이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는 너 중심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나 규범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꾸중을 듣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회예요.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 초기만 해도 국민들이 일본에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 왜 그랬죠? 그 이유는 곧 올림픽을 열므로써 국가의 이익이 되고 국가의 명예되는 것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 협력 관계로 보면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 이슬람교는 굉장히 철저한 집단주의의 종교이죠. 7세기에 등장한 이래로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중단돼도 괜찮은 형태가 된 거예요. 너 몸이 안 좋고 어려움 있으면 안 와도 돼. 심지어는 아예 모스크 자체가 모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 형태가 뒤섞여서 많은 사회가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첫째는 자아라는 면에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중심주의로 내리는 것이 괜찮아 라고 너와 내가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서 서로 규범화하는 것이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규범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기대하는 것에는 3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규제가 있어요. 그것은 말을 안 들으면, 그대로 안 하면 그 규범, 그 합의했던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것을 안 하면 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2번째는 상호 간의 기대입니다. 법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모이면 사실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인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되는 메커니즘이죠. 이 3가지를 통해서 사회적 규범이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것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바꾸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새로운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한 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규범이. 본인들이 개인적인 인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사회적인 합의도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법도 생깁니다. 즉 뭐냐 하면 집단이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넘어서서 강요할 수 없는, 그것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3가지가 맞물려서 이 세트가 인지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규제가 통째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한동안 계속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관행과 세계관이 맞물려서 통째로 변화되는 것, 그것도 글로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뭐에 대한 세계관이죠? 개인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즉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한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한 개인의 직계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굉장히 심플하게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관계들만 남게 될까요? 하나, 경제적인 관계가 남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들은 최소한의 경제적 관계들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연히 온라인이 병행되겠죠. 2번째 관계,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강화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강화하고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가주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국가주의의 주범은 국가의 부흥이 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적 광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들어가고 정권이 바뀔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3번째, 글로벌적인 시민협력, 특별히 공공재.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은 생태와 보건과 평화와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넘어선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관계들은 인정하게 되겠죠. 마지막은 사람은 그래도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관계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직계가족, 그리고 최소한의 우정,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남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현상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코비드가 도대체 어떤 변화야? 그 변화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주로 오늘 현상적인 분석을 한 것은 나를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특별히 글로벌 규범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현상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은 규범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의와 공의 가운데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계를 새롭게 하며 자연을 돌보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저의 믿음은요, 얼핏 보기에는 앞에서 말한 현상적인 변화와 꼭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야,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규범적으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한 변화들은 나쁘고 좋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믿음은 그 일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거대한 손, 제 믿음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들이 생태를 파괴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역사의 선의를 믿는 입장에 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거기 맞추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고립되고 진정한 관계를 그리워한다라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진정한 관계성을 맺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정말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러한 이런 친밀한 관계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정의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일생에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한 친구가 돼주는 사람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오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될까요? 저는 일단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아내,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아이들,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의외로 그런 깊은 친밀함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는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옆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나눌 수 있고 가정의 얘기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히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그분은 그분의 생애의 90% 30년을 자기 가족들과 긴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가 공적인 일을 할 때에도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젊은이들이었어요. 깊은 관계들, 어려움을 겪는 여인들,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감히 얘기한다면, 또는 선교가 어쩌면 잃어버렸던 코드가 아닌가. 진정성 있는 관계성, 관계가 아니라 many relations, 많은 관계가 아니라 genuine relationship, 관계성, 진정한 관계성,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찬찬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